저는 지금 관 속에 누운 어머니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칠순이 넘은 어머니의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주름진 이마, 언제나 웃던 입꼬리, 고생한 손. 하지만 제 눈에서는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 슬퍼야 하는데 가슴 한구석이 텅 비는 것 같은데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남의 일을 보는 것처럼 차갑게 식어버린 제 마음이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장례 지도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절차 설명 부탁드립니다. 목소리는 평소처럼 냉정했습니다. 마치 환자 보호자에게 병세를 설명할 때처럼 담담했죠. 장례 지도사는 잠시 저를 쳐다보다가 조문록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딸이 왜 저렇게 담담하지? 눈물도 안 흘리네. 분명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는 건 제 잘못이 아니니까요. 정말일까요? 12시간 전 새벽 3시. 이 모든 게 시작된 건 화요일 새벽 3시였습니다. 저는 12시간에 걸친 관상동맥 우회수를 막 끝낸 상태였습니다. 수술복을 벗고 탈의실에 앉아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새벽 3시에 걸려오는 전화는 대부분 응급 상황이기에 저는 습관적으로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강수진입니다. 선생님, 실버힐 요양원입니다. 어머님, 보호자님 맞으시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요양원에서 새벽에 전화가 오는 이유는 뻔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어머님께서 오늘 새벽 1시경 주무시다가 조용히 돌아가셨습니다. 큰 고통 없이 편안하게 가신 것 같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조심스러운 위로의 말들이 이어졌지만 저는 그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셨다. 어머니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급하게 오실 필요 없으세요. 편하신 시간에. 아니요, 지금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탈의실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지만 무표정했습니다. 눈물도 오열도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거울을 바라볼 뿐이었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 사실을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가슴으로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로커에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정장으로 갈아입고 머리를 정돈하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모든 동작이 기계적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가는데 당직 간호사가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수고하세요. 저는 평소처럼 대답하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뭐 하는 거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담담한 걸까? 차에 시동을 걸고 요양원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통화하기엔 너무 이른 시간이었고 목소리로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셨어. 실버힐 요양원. 장례 절차 알아봐야 할 것 같아. 문자는 짧고 사무적이었습니다. 마치 환자 차트를 정리하듯 간결했죠.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서야 저는 제 손이 떨리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 떨리지 않는 걸까요? 새벽 4시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밤 근무 간호사가 저를 어머니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는 고요했고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401호. 어머니의 방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하얀 이불이 턱까지 덮여 있었고 얼굴만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가 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주름이 많았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으셨을까요?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죠? 2달 전? 그때도 15분밖에 머물지 않았는데 손을 뻗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한때는 따뜻했을 손. 제가 어렸을 때 이 손이 저를 안아주고 밥을 먹여주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어머니, 한마디 불러봤지만 그 뒤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어떤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편안하게 가셨습니다. 새벽 12시쯤 잠드셨는데 일시 순회 때 보니 이미 호흡이 멈춰 있으셨어요. 큰 고통은 없으셨을 거예요. 그렇군요. 선생님께서 결정하셔야 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장례식장 선택이랑.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어머니의 손을 잡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머니 얼굴을 보았습니다. 왜일까요? 눈물이 나와야 하는데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아파야 하는데 그저 텅 빈 것 같을 뿐이었습니다. 내가 이상한 건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이 어머니 죽음 앞에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다니. 이게 정상일까요? 하지만 저는 울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울어야 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장례식장, 첫날 밤. 오전 10시 어머니를 근처 장례식장으로 모셨습니다. 3일장으로 정했습니다. 부의금, 조화, 식순, 모든 것을 체크리스트처럼 하나씩 처리해 나갔습니다. 마치 수술 준비를 하듯 차분하게, 정확하게. 장례 지도사는 제 태도를 보며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지금 힘드시면 좀 쉬시다가. 아니요, 괜찮습니다. 지금 다 정리하는 게 낫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후 2시쯤 남편 민준이 도착했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편은 영정사진 앞에 저를 올리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응. 많이 힘들겠다. 괜찮아. 민주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부부였으니까요. 깊이 캐묻지 않고 서로의 감정을 존중한다는 명목하에 거리를 두는 부부. 민주는 제 옆에 앉아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조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조용히 사셨고 지난 3년은 요양원에 계셨으니까요. 친척도 친구도 거의 없었습니다. 오는 사람이라곤 제 병원 동료 몇 명, 민준의 지인 몇 명뿐이었습니다. 강 교수님, 조회 표합니다. 많이 힘드시죠?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님 연세가 73이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편안히 가셨기를. 형식적인 위로들이 오갔습니다. 저는 그 모든 대화를 기계적으로 처리했습니다. 밤 9시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빈소에는 저와 민준만 남았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내일 수술이 있어서 오늘은 집에 가봐야 할 것 같아. 괜찮겠어? 응, 가봐. 괜찮아. 정 힘들면 전화해. 바로 올게. 알았어. 민주는 제 어깨를 한번 토닥이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빈소를 나가며 한번 뒤돌아봤지만 저는 그 시선을 피했습니다. 혼자 남은 빈소는 적막했습니다. 영정사진 속 어머니가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그 사진은 2년 전 요양원에서 찍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영정 앞에 앉아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눈물이 안 나요. 제가 이상한가 봐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저 사진 속에서 웃고만 계셨습니다. 3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빈소 의자에 기대 앉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윙윙거렸습니다. 문득 3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2021년 3월 15일,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신 날. 그날도 이렇게 마음이 공허했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사시던 집에서 넘어져 고관절 골절상을 입으셨습니다. 밤 11시에 응급실로 전화가 왔고 저는 당직 중이었기에 다음날 아침에야 어머니를 볼 수 있었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하지만 회복 기간이 문제였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걷기 힘들었고 누군가 24시간 돌봐드려야 했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집으로 모실까? 하지만 저는 일주일에 80시간씩 일했고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대로 모실 자신이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결정했습니다. 요양원이 답이야. 전문가들이 24시간 케어해 주니까. 저는 서울에서 가장 좋다는 실버힐 요양원을 알아봤습니다. 1인실 월 400만 원, 간호사 상주, 재활 프로그램 완비. 완벽했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렸을 때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정말 좋아요. 제가 제대로 못 모셔드릴 바에야. 수진아, 괜찮아. 집이 좋아. 내가 퇴근하면 저녁이라도 같이 먹고. 어머니, 제가 몇 시에 퇴근하는지 아세요? 밤 10시예요. 주말에도 당직이고. 이게 어머니한테 더 안 좋아요. 그래도 여기 계시면 제가 마음 편해요. 안전하니까. 전문가들이 케어해 주시니까. 어머니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셨을 뿐이었죠. 입소일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요양원에 갔습니다. 깨끗한 1인실, 창 밖으로 보이는 정원, 최신식 침대와 화장실. 어머니, 여기 괜찮죠? 제가 자주 올게요. 그래, 괜찮구나. 어머니는 방을 둘러보며 작게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왜인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저는 15분 정도 머물다가 시계를 봤습니다. 어머니, 저 회진 시간이라 가봐야 해요. 다음 주에 올게요. 그래, 가봐. 일 열심히 하고. 네. 불편한 거 있으면 바로 전화하세요. 알았어. 저는 어머니께 가볍게 손을 흔들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가는데 문득 뒤돌아보고 싶은 충동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게 최선이야. 어머니 안전이 최우선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요양원을 나섰습니다. 그날 차를 몰고 병원으로 가는 내내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저렸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감정을 무시했습니다. 일이 바빴으니까요.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현재 빈소 천장을 올려다보던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게 최선이었을까? 문득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3년 동안 월 2회, 한 번에 15분씩만 방문했던 것. 매번 불편한 거 없으세요? 라고만 물었던 것. 어머니 손 한 번 제대로 잡아드리지 않았던 것. 그게 정말 최선이었을까요? 저는 영정사진 속 어머니를 다시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웃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왜인지 외로워 보였습니다. 어머니, 전 좋은 딸이었나요? 묻고 싶었지만 이제 어머니는 대답하실 수 없었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빈소 안은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제 가슴속도 그랬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빈소에서 두 번째 아침을 맞았습니다. 밤새 제대로 자지 못해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간이 침대에서 일어나
세면장으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창백했고 눈밑은 더 까맣게 변해 있었습니다. 의사가 이 꼴이면 안 되는데 습관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며 화장품을 꺼냈습니다. 컨실러로 다크서클을 가리고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립스틱으로 핏기 없는 입술에 색을 더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적어도 남들이 보기엔 괜찮아 보일 겁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공허하고 텅 빈 눈빛. 저는 거울에서 시선을 돌렸습니다. 오전 9시 조문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상주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강 교수님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편안히 가셨으면. 네, 감사합니다. 기계적인 대화가 반복됐습니다. 조문객들은 영정 앞에 절을 올리고 짧은 위로를 건네고 빈소를 떠났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면 저는 또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영정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왜 웃고 계세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미소가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사진 찍을 때 억지로 지은 미소였을까요? 저는 영정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2년 전 요양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깔끔한 한복을 입고 계셨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눈가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웃고 계시지만 눈빛은 어딘가 외로워 보였습니다. 이걸 진작 알아챘어야 했나? 하지만 그땐 몰랐습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11시쯤 병원 후배 의사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괜찮아. 와줘서 고마워. 많이 힘드시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게 미소 지었을 뿐입니다. 후배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혹시 어머님 얼마 전까지 요양원에 계셨다고요? 응, 3년 정도. 아, 그러셨구나. 저희 어머니도 작년에 요양원 가셨거든요. 저도 바빠서 자주 못 가는데. 괜찮으시겠죠? 후배의 눈빛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아마 자기 어머니 걱정이 앞서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괜찮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자주 가봐라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모르겠어. 나도 잘 모르겠어. 후배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네. 그럼 교수님 조심히 계세요. 뭐 필요하신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고마워. 후배가 나가고 나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 정말 그랬습니다. 뭐가 맞는 건지, 뭐가 잘못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다른 조문객들이 식사를 하러 나갔습니다. 저는 빈소에 혼자 남아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3년 전 그날이 또다시 떠올랐습니다. 2021년 3월 14일 밤 11시였습니다. 저는 중환자실 당직 중이었습니다. 심근경색 환자 2명을 모니터링하면서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119입니다. 강영순 어르신 보호자 맞으시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르신께서 집에서 넘어지셔서 지금 응급실로 이송 중입니다. 의식은 있으시지만 고관절 쪽에 부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어느 병원으로요? 세광병원 응급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당직 선생님께 인계를 하고
세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시겠지? 하지만 한편으로는 짜증도 났습니다. 왜 밤에 혼자 움직이시는 거야? 제가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오른쪽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수진아, 미안해. 화장실 가다가 그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괜찮아요? 아파. 다리가 너무 아파. 당직 의사가 엑스레이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고관절 골절입니다. 수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정형외과 선생님께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즉시 병원 정형외과 교수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술은 다음 날 오전으로 잡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4시간에 걸친 수술 끝에 어머니는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정형외과 교수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강 교수, 수술은 잘 됐어. 근데 문제는 재활이야. 재활이요? 70대 고관절 골절은 재활이 정말 중요해. 최소 3개월은 집중적으로 물리치료 받아야 하고 그 이후에도 꾸준히 관리해야 해. 혼자서는 거동이 어려울 거야. 그렇군요. 보호자가 24시간 케어할 수 있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24시간 케어. 저는 일주일에 80시간씩 일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힘들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알아봐. 전문적으로 케어받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회복실로 가서 마취에서 깨어나는 어머니를 지켜봤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뜨며 저를 보고 작게 웃으셨습니다. 수진아, 어머니 수술 잘 끝났어요. 걱정 마세요. 고마워. 내가 여기까지 와줘서. 뭐려? 당연한 거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어머니를 어떻게 돌보지? 집으로 모시면 제가 돌봐야 합니다. 하지만 제 스케줄은 빡빡했습니다. 당직, 수술, 외래, 연구, 논문. 간병인을 고용할까요? 하지만 남이 와서 24시간 집에 있는 것도 불편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 교수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요양원, 최고급 요양원을 찾아서. 일주일 후 어머니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그 일주일 동안 서울의 요양원들을 알아봤습니다. 평점 높은 곳, 시설 좋은 곳, 의료 케어 체계 갖춰진 곳, 그리고 최종적으로 실버힐 요양원을 선택했습니다. 강남구에 위치한 최고급 요양원이었습니다. 월 400만 원, 1인실, 24시간 간호사 상주, 재활 프로그램 완비. 저는 팜플렛을 보며 만족했습니다. 여기면 완벽하네. 어머니 안전하게 케어받으실 수 있어. 어머니께 말씀드릴 때가 왔습니다. 퇴원 전날 병실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요양원? 네. 여기 보세요. 시설도 정말 좋고 간호사 선생님들도 24시간 계시고 재활 프로그램도 체계적이에요. 팜플렛을 보여드렸지만 어머니는 보지 않으셨습니다. 수진아, 나 집에 가면 안 될까? 어머니, 집에 가시면 혼자 계셔야 하잖아요. 제가 매일 퇴근이 밤 10시예요. 낮엔 혼자 계시는 건데 그게 위험해요. 괜찮아. 나 혼자 잘 지낼 수 있어. 어머니, 지금 다리 수술하셔서 혼자 걷지도 못하시잖아요. 화장실도 못 가시고. 이게 어떻게 혼자 계실 수 있어요? 어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간병인을 구하면 안 될까? 간병인도 결국 남이잖아요.
차라리 전문 시설에서 체계적으로 케어받는 게 훨씬 나아요. 하지만 난 집이 좋은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떨림을 알아챘지만 무시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제대로 모실 수 없어요. 일이 너무 바빠서 차라리 요양원에 계시면 제가 마음이라도 편해요. 어머니 안전이 걱정돼서 일도 제대로 못할 것 같아요. 그 말에 어머니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편하다면 그렇게 하자. 정말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는 안도했습니다. 다행이다. 어머니도 이해해 주시네.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창밖만 바라보시던 어머니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봤지만 못 본 척했습니다. 2021년 3월 15일, 어머니를 실버힐 요양원에 모시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오전 일정을 조정해서 어머니를 모시고 갔습니다. 요양원은 깨끗했습니다. 로비는 호텔처럼 고급스러웠고 복도는 넓고 환했습니다. 401호, 어머니의 방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에요. 들어가 보세요. 방문을 열자 깨끗한 1인실이 나타났습니다. 침대, 옷장, 화장대, 작은 소파,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 어머니, 여기 괜찮죠? 시설 정말 좋아요. 어머니는 방을 둘러보셨습니다. 천천히 침대에 앉으셨습니다. 좋구나. 불편한 거 있으면 바로 말씀하세요. 간호사 선생님들한테. 알았어. 저는 어머니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에 옷을 걸고 화장대에 화장품을 놓고 침대 옆 탁자에 물컵을 올려놨습니다. 시계를 보니 11시 45분이었습니다. 12시까지는 병원 가야 하는데 저는 서둘러 짐 정리를 마쳤습니다. 어머니, 저 회진 시간이라 가봐야 해요. 다음 주 토요일에 올게요. 어머니는 침대에 앉은 채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벌써 가니? 네, 환자들이 기다려서요. 죄송해요. 아니야, 괜찮아. 가봐. 불편한 거 있으면 전화하세요. 그래.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문을 향해 걸어가다가 뒤돌아봤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쟤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작은 몸이 더욱 작아 보였습니다. 순간 가슴 한구석이 저렸습니다. 괜찮으시겠지?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어머니, 그럼 조심히 계세요.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수진아. 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어나가는 내내 뒤돌아보고 싶은 충동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게 최선이야. 어머니 안전이 최우선이야.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로비를 지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고 요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백미러로 요양원 건물이 멀어지는 걸 봤습니다. 이제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운전하는 내내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왜일까요?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감정을 무시했습니다. 라디오를 틀어 음악으로 그 무거움을 덮어버렸습니다. 회상에서 깨어나 저는 빈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어머니가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이게 최선이었을까? 그 질문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3년 전 그날 저는 15분 만에 요양원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월 2회, 한 번에 15분씩만 방문했습니다. 매번 불편한 거 없으세요? 라고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괜찮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괜찮다고 하셨으니까
정말 괜찮으신 거야.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어머니는 진짜 괜찮으셨을까요? 아니면 제게 부담 주기 싫어서 괜찮은 척 하신 걸까요? 저는 영정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의 눈빛이 왠지 외로워 보였습니다. 어머니, 전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죠?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사진 속에서 미소만 짓고 계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확신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떠나셨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조문객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인사를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에 감사합니다. 기계적인 대답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3년 전 그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15분. 단 15분 만에 어머니를 두고 떠났던 그날. 그 15분이 3년으로 이어졌고, 이제는 영원한 이별이 됐습니다. 나는 정말 최악의 딸이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슴속이 텅 비는 것 같을 뿐이었습니다. 장례 이틀째 오후 3시였습니다. 조문객들이 뜸해지는 시간, 저는 빈소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성이 빈소 입구로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수수한 옷차림에 손에는 작은 국화 화분을 들고 계셨죠. 실례합니다. 혹시 강영순 어르신 따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실버힐 요양원에서 어머님을 돌봤던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요양보호사였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많이 돌봐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해드린 게 없는데 어머님께 정말 죄송하고. 김요양보호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분은 영정 앞에 국화 화분을 놓고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3년 동안 어머니를 돌봐주신 분, 아마 저보다 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김요양보호사가 일어서서 저를 보았습니다. 선생님,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우리는 빈소박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김요양보호사는 한참을 말을 꺼내지 못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어머님이 늘 선생님을 기다리셨어요. 네. 선생님이 방문하시는 날이면 새벽부터 준비하셨어요. 머리도 빗으시고 옷도 몇 번이나 갈아입으시고 그리고 창가에 앉아서 계속 밖을 보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오시는 시간보다 2시간 전부터 기다리셨어요. 혹시 일찍 오실까봐. 그리고 선생님이 오시면 정말 좋아하셨어요. 김요양보호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가시고 나면 하루 종일 말씀이 없으셨어요. 창밖만 보시면서 제가 물어보면 괜찮다고만 하시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방문날이 다가오면 또 새벽부터 준비하시고 3년 내내 그러셨어요. 김요양보호사의 말을 들으며 저는 3년간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5월 2회 방문. 토요일 오전 병원 일정을 조정해서 요양원에 갔습니다. 주차장에서 내려 요양원 로비를 지나 4층으로 올라가 401호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문이 열리면 어머니는 언제나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계셨습니다. 수진아. 왔니? 네, 어머니. 건강하세요? 응, 괜찮아. 들어와. 방에 들어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앉으셨고 저는 가방에서 과일이나 간식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드시라고 샀어요. 고마워. 근데 이런 거 안 사와도 되는데. 괜찮아요. 불편한 거 없으세요? 없어. 다들 잘해주셔. 식사는 잘하세요? 응, 잘해. 약은 제때 드시고. 그럼 다 챙겨주시는데. 대화는 늘 그랬습니다. 건강 확인, 불편사항 체크, 짧은 안부. 그리고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병원 메시지를 확인하고 논문 초록을 읽고 메일을 체크했습니다. 어머니는 가만히 앉아 저를 보셨습니다. 가끔 말을 걸려다가 제가 휴대폰을 보는 모습에 다시 입을 다무셨습니다. 15분쯤 지나면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어머니, 저 병원 가봐야 해요. 오늘 외래 환자가 많아서. 그래, 가봐. 바쁜 거 알아. 다음 주 토요일에 또 올게요. 알았어. 조심히 가고. 그렇게 15분 만에 저는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는 문 앞까지 배웅하러 나오셨습니다. 수진아,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 챙겨. 네, 어머니도요. 문을 닫고 복도를 걸어 나올 때면 뒤에서 어머니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오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며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김유양 보호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선생님, 작년 겨울에 어머님이 많이 편찮으셨던 거 아세요? 아니요. 못 들었는데요. 독감에 걸리셨어요. 열이 39도까지 올라가셔서 정말 걱정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때 선생님께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말리셨어요. 왜요? 수진이 바쁜데 괜히 걱정시키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괜찮다고. 김유양 보호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근데 밤에 제가 순회 돌 때 보면 어머님이 혼자 우셨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작년 겨울 저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12월이었습니다. 학회 준비로 바빴습니다. 논문 마감도 다가오고 있었죠. 그달에 어머니를 몇 번이나 뵀을까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 아니면 한 번도 못 갔나? 김유양 보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늘 선생님 자랑을 하셨어요. 우리 수진이가 의사야. 대학병원 교수야. 바쁜 사람이야.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근데 다른 어르신들 보호자들이 오시면 어머님이 창밖만 보셨어요. 옆방 할머니는 아들이 매일 와요. 점심 같이 드시고 산책도 하시고 어머님도 그러고 싶으셨을 텐데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을 원망하신 건 아니에요. 어머님은 선생님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냥 외로우셨던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김유양 보호사가 떠나고 저는 빈소로 돌아왔습니다.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지 않으셨던 게 아니라 저에게 들을 준비가 없었던 겁니다. 어머니, 불편한 거 없으세요? 없어. 다들 잘해주셔. 그 대답 뒤에 숨겨진 진짜 마음. 외롭다. 내가 보고 싶다. 조금만 더 있어줘. 하지만 저는 그 마음을 읽지 않았습니다. 아니, 읽지 않으려 했습니다. 식사는 잘하세요? 응, 잘해. 그 뒤에 숨은 말.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다. 너랑 같이 먹던 집밥이 그립다. 하지만 저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알았어. 조심히 가고. 그 말 속에 진심. 벌써 가니? 조금만 더 있다 가면 안 될까? 너랑 이야기하고 싶은데. 하지만 저는 이미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작년 봄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평소처럼 15분 정도 있다가 일어서려는데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오늘 날씨 좋은데 잠깐 정원 산책 같이 할래?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이미 20분이 지나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오늘 회의가 있어서요. 다음에 시간 될 때 같이 산책해요. 아, 그래. 괜찮아. 바쁜 거 알아. 죄송해요, 어머니. 아니야, 괜찮아. 가봐. 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걸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 했습니다. 다음에 시간 날 때 같이 산책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방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방문 때도 그 다음 방문 때도 저는 늘 바빴습니다. 15분만 있다가 떠났습니다. 산책은 한 번도 같이 하지 못했습니다. 작년 어머니 생신이었습니다. 9월 15일. 저는 그날도 요양원에 갔습니다. 케이크를 사들고 갔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해요. 아이고, 이런 거 안 사와도 되는데. 돈 아까워라. 뭐가 아까워요? 어머니 생신인데. 케이크 초를 켰습니다. 어머니는 소원을 빌고 초를 끄셨습니다. 무슨 소원 빌었어요? 비밀이지. 말해주세요. 수진이가 건강하게 지내는 거. 어머니는 작게 웃으셨습니다. 저는 케이크를 잘라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같이 한 조각씩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어머니, 저 오후에 수술이 있어서요.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벌써? 네, 죄송해요. 생신인데 오래 못 있어서. 괜찮아. 와줘서 고마워. 저는 어머니께 가볍게 포옹하고 일어났습니다. 문 앞에서 뒤돌아보니 어머니는 혼자 남은 케이크를 보고 계셨습니다. 큰 케이크에 작은 조각 2개만 잘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걸 보며 뭔가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봤지만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에서 다른 분들이랑 나눠 드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떠났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김요양보호사에게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케이크를 혼자 다 드셨다고, 조금씩 먹으면서 수진이가 사준 거라고 하셨다고. 저는 영정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 어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 제가 좋은 딸이었나요? 사진 속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미소만 짓고 계셨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저는 좋은 딸이 아니었습니다. 월 400만 원을 내는 게 효도가 아니었습니다. 월 2회 15분씩 방문하는 게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필요했던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원했던 건 돈도 고급 요양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가 옆에 있어주는 것, 손잡고 산책하는 것, 밥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것, 그냥 함께 있는 시간,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주지 않았습니다. 바빠서라는 핑계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착각으로, 저는 어머니를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문득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와 마지막 통화가 언제였을까? 한 달 전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하셨습니다. 저는 회의 중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회의 중이라 통화 어려워요. 나중에 제가 전화 드릴게요. 아, 그래. 괜찮아. 바쁜데 미안해. 급한 일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네, 알았어요. 제가 저녁에 전화 드릴게요. 알았어. 끊어. 전화를 끊고 회의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어머니께 전화하는 걸 잊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결국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방문할 때 뵙지 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이에 돌아가셨으니까요. 저는 빈소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3년 동안 제가 믿었던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좋은 요양원에 모신 게 최선이었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도 이해해 주셨어. 괜찮다고 하셨잖아. 그건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어. 할 수 있는 걸 다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제 일, 제 성공, 제 편의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제 뒤였습니다. 시간 나면, 여유 있으면, 바쁜 일 끝나면. 하지만 그 시간은 절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늘 바빴으니까요. 아니, 바쁜 척 했으니까요. 15분도 내기 힘든 게 아니라 15분 이상 주기 싫었던 겁니다. 어머니와 진짜 대화하는 게 불편했던 겁니다. 가난했던 과거를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3년 동안 저는 영정 사진을 올려다 봤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정말 최악의 딸이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괴로웠습니다. 울고 싶은데 울 수 없었습니다. 마치 제 감정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3년 동안 억눌러 왔으니까요. 이제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빈손은 고요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사진 속에서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미소가 달라 보였습니다. 외로움을 참으며 지은 미소, 딸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억지로 지은 미소, 그런 미소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진짜 마음을, 3년 동안 못 봤던 것을, 이제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오전, 발인식이 거행됐습니다. 영정을 들고 장례식장을 나섰습니다. 화장터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출근하고 장을 보고 아이 손을 잡고 걷고. 하지만 제 세상은 멈춰 있었습니다. 화장이 끝나고 봉안당에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작은 함안에 담긴 어머니, 70년 넘게 사신 삶이 이렇게 작은 공간에 담기다니. 저는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편히 쉬세요. 하지만 그 말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편히 쉬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외로웠던 어머니가 오후 2시 남편 민준과 함께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의 짐을 정리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혼자 가서 정리할까?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내가 가야 해. 힘들면 언제든 말해. 응. 차는 조용했습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습니다. 실버힐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제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3년 동안 어머니가 지낸 곳. 저는 이곳에 몇 번이나 왔을까요? 월 2회, 36개월이면 72번. 겨우 72번. 로비로 들어서자 원장님이 나오셨습니다. 강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이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동안 잘 돌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짐 정리는 천천히 하세요. 급하지 않으니까. 네, 고맙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어 401호 앞에 섰습니다. 문패에는 여전히 강영순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안 계실 거야. 그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고요했습니다. 커튼은 반쯤 쳐져 있었고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침대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누웠던 그 자리. 저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주는 문가에서 기다렸습니다. 방은 작았습니다. 침대, 옷장, 화장대, 작은 소파, 그게 전부였습니다. 창가에는 작은 화분이 있었습니다. 선인장이었습니다.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되는 식물. 어머니가 고르신 걸까요? 아니면 요양원에서 준 걸까요? 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수수한 옷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화려한 옷을 입지 않으셨습니다. 한 벌 한 벌 꺼내 가방에 넣었습니다. 옷에서 어머니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에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어머니, 화장대로 갔습니다. 거울 앞에는 빗과 화장품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립스틱, 로션, 핸드크림, 모두 제가 사들인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의 사용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립스틱은 겉만 조금 달아 있었고, 로션은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왜일까요? 혼자 계시는데 누구를 위해 화장을 하셨을까요? 아, 알겠습니다. 제가 오는 날, 그날을 위해서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약봉지 몇 개, 안경, 손수건, 별것 없었습니다. 민준이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도와줄까? 아니, 괜찮아. 거의 다 했어. 그래. 천천히 해. 민준이 다시 나갔습니다. 저는 방을 둘러봤습니다. 어머니의 3년이 이 작은 방에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적었습니다. 너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진도 없었고, 책도 없었고, 개인적인 물건도 거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여기서 무엇을 하며 지내셨을까요? 텔레비전을 보셨을까요? 창밖을 바라보셨을까요? 아니면 그냥 저를 기다리셨을까요? 저는 무릎을 꿇고 침대 밑을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뭔가 있을까 해서 먼지가 조금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뭔가 보였습니다. 손을 뻗어 꺼냈습니다. 낡은 대학 노트였습니다. 표지는 색이 발해 있었고 모서리는 달아 있었습니다. 노트를 펼치려는데 표지에 글씨가 보였습니다. 볼펜으로 쓴 글씨, 어머니의 글씨체였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노트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펼치기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펼쳐야 했습니다. 천천히 표지를 넘겼습니다. 첫 페이지,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1년 3월 15일, 입소일이었습니다. 그 아래 어머니의 글씨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수진이가 날 여기 데려왔다. 방은 깨끗하고 좋다. 근데 집이 더 좋았는데. 수진이가 편하다니까 참아야지. 수진이는 바쁜 사람이니까. 15분 있다가 갔다. 손도 제대로 못 잡아봤다. 괜찮아. 다음 주에 또 온다고 했으니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21년 3월 16일. 첫날 밤. 잠이 안 온다. 침대가 낯설다. 집 생각난다. 수진이 생각난다. 어렸을 때 수진이가 아프면 밤새 간호했는데 지금은 수진이가 날 간호하는 거구나. 이렇게 또 넘겼습니다. 2021년 3월 20일. 토요일. 수진이 온다는 날. 아침 6시부터 일어나서 준비했다. 머리도 빗고 옷도 갈아입었다. 창문 앞에 앉아서 기다렸다. 11시에 왔다. 15분 있다가 갔다. 휴대폰만 봤다. 나한테는 불편한 거 없으세요? 만 물어봤다. 괜찮다고 했다. 불편한 게 많은데. 외롭다. 하지만 말 못했다. 수진이 걱정할까봐. 저는 노트를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2021년 4월 10일. 벌써 한 달이 지났다. 적응이 안 된다. 밥도 맛없다. 혼자 먹으니까. 수진이랑 같이 먹던 집밥 생각난다. 수진이가 좋아하던 된장찌개, 미역국, 잡채. 다시 해주고 싶다. 2021년 5월 15일. 생신이다. 71살. 수진이가 올까? 안 올 것 같다. 바쁘니까. 괜찮아. 내일 오면 되지. 그날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생신을 잊었습니다. 2021년 6월 3일. 오늘 옆방 할머니 아들이 왔다. 같이 산책하는 거 봤다. 손잡고 웃으면서 부러웠다. 수진이도 나랑 그러고 싶다. 하지만 수진이는 바빠. 이해해야지.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계속 읽어야 했으니까. 페이지를 넘기고 또 넘겼습니다. 매일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한 줄, 어떤 날은 몇 줄. 하지만 빠진 날이 없었습니다. 1095일, 3년, 2021년 8월 20일. 너무 덥다. 에어컨 틀어달라고 했는데 전기세 걱정된다고 했다. 수진이한테 돈 부담 주기 싫다. 창문만 열었다. 괜찮아. 월 400만 원을 내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에어컨도 제대로 못 트셨습니다. 2021년 9월 15일. 생신. 수진이가 왔다. 케이크도 사왔다. 고마웠다. 같이 한 조각씩 먹었다. 더 먹고 싶었는데 수진이가 급하다고 15분 만에 갔다. 혼자 남은 케이크 봤다. 크다. 언제 다 먹지. 조금씩 먹으면서 수진이 생각해야지. 2021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요양원에서 파티했다. 다들 가족들 왔다. 나는 혼자. 수진이는 당직이라고 했다. 괜찮아. 의사니까 바쁜 거 당연하지. 방에 혼자 있었다. 창밖에 눈 온다. 수진이 어렸을 때 같이 눈사람 만들었는데 그날 저는 정말 당직이었습니다. 하지만 낮에 잠깐이라도 갈 수 있었습니다. 가지 않았습니다. 2022년 1월 10일. 독감 걸렸다. 열이 39도. 몸이 아프다. 수진이한테 말하고 싶다. 하지만 참는다. 괜히 걱정시키기 싫다. 간호사 선생님이 잘 돌봐주신다. 괜찮을 거다. 김요양보호사가 말했던 그때였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아프셨습니다. 2022년 3월 15일. 1년이 지났다. 빨리 지나갔다. 수진이는 72번 왔다. 세어봤다. 한 번에 15분씩 1080분. 18시간. 1년에 18시간. 괜찮아. 바쁜데 그것도 고마운 거지.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요양보호사였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혹시 도움이? 그분은 제 손에 든 노트를 보고 멈췄습니다. 아, 그걸 찾으셨군요. 이게 뭔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보호사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의 일기예요. 매일 쓰셨어요. 매일요? 네. 저녁마다 쓰시는 거 봤어요. 그리고 가끔 저한테 읽어주시곤 했어요. 딸 자랑하시면서요. 우리 수진이가 의사야. 바쁜 사람이야. 그래도 날 보러 와.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보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오시는 날이면 그 일기를 미리 읽으셨어요. 오늘은 수진이가 와. 뭐라고 말할까? 이번엔 좀 더 있어달라고 할까? 아니야, 바쁜데. 그냥 건강하다고만 하자. 그렇게 연습하셨어요. 그만해주세요.
어머님은 선생님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하지만 부담 주기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참으셨어요. 혼자 김보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세요. 어머님이 선생님께 남긴 거예요. 제가 밖에 있을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2022년 5월 1일. 오늘 수진이가 산책하자고 할까봐 기대했다. 날씨 좋았다. 하지만 15분 만에 갔다. 다음에 또 올게요라고 했다. 다음은 언제일까? 2주 후겠지. 괜찮아. 기다리면 돼. 2022년 9월 15일. 또 생신. 72. 수진이 왔다. 역시 15분. 괜찮아. 얼굴만 봐도 좋아. 2023년 1월 1일. 새해. 새해에는 수진이가 좀 더 자주 왔으면. 아니다. 욕심이다. 바쁜데. 건강하게만 지내줘. 2023년 6월 10일. 무릎이 아프다. 걷기 힘들다. 수진이한테 말 못한다. 걱정할까봐. 2023년 11월 20일. 요즘 자주 어지럽다. 그래도 괜찮다. 나이 먹으니까 그런 거겠지. 2024년 2월 14일. 몸이 많이 안 좋다. 잘 때 숨쉬기 힘들다. 하지만 수진이한테는 괜찮다고 해야지. 저는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2024년 3월 10일. 오늘따라 수진이 보고 싶다. 전화하고 싶다. 하지만 참는다. 바쁠 텐데. 그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하셨던 날. 저는 회의 중이라고 끊었습니다. 2024년 3월 14일. 마지막 일기가 될 것 같다. 왜인지 그런 느낌이 든다. 수진아, 엄마는 내가 자랑스럽다. 의사 된 것도 자랑스럽지만 그냥 내가 내 딸이어서 자랑스럽다. 사랑한다. 그리고 미안하다. 좋은 엄마 못 돼서 엄마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수진아, 엄마를 용서해줘. 그리고 너무 자책하지 마. 넌 최선을 다했어. 엄마가 더 강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수진아, 좀 더 있다가 그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괜찮다고만 해서 미안해. 수진아, 행복하게 살아. 그게 엄마 소원이야.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그 뒤로는 빈 페이지만 이어졌습니다. 저는 노트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크게 오래. 3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텅 빈 방에 제 울음소리만 울렸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병원으로 복귀했습니다. 휴가를 더 낼 수도 있었지만 일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미칠 것 같았으니까요. 출근 첫날 아침 거울을 보았습니다. 초췌한 얼굴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일주일 사이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화장을 하고 정장을 입고 의사 가운을 걸쳤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동료들이 인사했습니다. 강 교수님, 많이 힘드셨죠?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조에 정말 감사했어요. 고맙습니다. 기계적인 대답이 반복됐습니다. 진료실로 가서 가운을 걸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오늘 외래 환자가 15명이었습니다. 차트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환자 정보가 화면에 떴습니다. 하지만 글씨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일기가 맴돌았습니다. 오늘도 수진이가 오려나. 15분이라도 손잡고 이야기하고 싶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집중해야 했습니다.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환자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70대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옆에는 40대쯤 되어 보이는 딸이 함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강 교수님. 어머니 모시고 왔습니다. 네, 앉으세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어머니가 요즘 숨이 자주 차시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세요. 저는 차트를 보며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한 달 전쯤부터요. 근데 말씀 안 하시고 계시다가 제가 알아챘어요.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할머니가 작게 웃으셨습니다. 딸이 바쁜데 괜히 걱정시키기 싫어서요.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바쁜데 괜히 걱정시키기 싫어서. 교수님? 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저는 청진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의 등에 청진기를 댔습니다.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뒷모습이 어머니처럼 보였습니다. 작고 구부정한 등. 교수님 괜찮으세요? 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저는 진료를 마치고 처방전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본 건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약 드시고 일주일 후에 다시 오세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두 사람이 나가고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없었습니다. 환자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니.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전 내내 환자를 봤지만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70대 환자가 올 때마다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불편한 거 없으세요? 괜찮아요. 그 대답이 들릴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식사하시겠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아침도 안 드셨잖아요. 괜찮아요. 식욕이 없었습니다. 뭘 먹어도 맛이 없었습니다. 진료실에 혼자 남아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공책을 꺼냈습니다. 요양원에서 가져온 어머니의 일기장. 일주일 동안 매일 밤 읽었습니다. 1095일의 기록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운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수진이가 산책하자고 할까 기대했다. 손잡고 싶었는데 수진이가 휴대폰만 봤다. 외롭다. 너무 외롭다. 저는 공책을 펼쳤습니다. 중간쯤 페이지. 2022년 7월 20일. 밤에 잠이 안 온다. 수진이 생각만 난다. 어렸을 때는 내가 수진이 재워줬는데 이제는 수진이가 내 곁에 없다. 3층 할머니는 아들이 매일 와서 같이 저녁 먹는다고 한다. 부럽다. 수진이도 그랬으면. 하지만 바쁘니까. 이해해야지. 저는 공책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오후 진료가 시작됐습니다. 5번째 환자였습니다. 75세 할머니. 보호자 없이 혼자 오셨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요. 언제부터요? 한 달쯤 됐어요. 보호자는 안 오셨나요? 혼자 살아요. 자식들은 바빠서. 그 순간 제 앞에 앉은 할머니가 어머니로 보였습니다. 어머니도 이렇게 혼자 병원에 오고 싶으셨을까요? 하지만 저한테 말씀 못 하시고.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진료실을 나와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세면대에 손을 짚고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진정해. 진정해야 돼. 하지만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거울 속에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외로워하시는 어머니, 저를 기다리시는 어머니. 저는 세면대를 붙잡고 구역질을 했습니다. 한참 후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같은 과 후배 의사였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안 괜찮아 보이시는데요. 환자분이 기다리고 계세요. 알아. 잠깐만. 교수님, 오늘 진료 그만하시고 집에 가시는 게 어때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후배가 부축해서 휴게실로 데려갔습니다. 소파에 앉히고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교수님, 무리하지 마세요. 아직 회복 안 되신 거예요. 응. 오늘 남은 환자들 제가 볼게요. 집에 가서 쉬세요. 미안해.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후배가 나가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휴게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눈부셨습니다. 나는 의사야. 환자를 제대로 봐야 해.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매 환자마다 어머니가 보였으니까요. 저는 짐을 챙겨 병원을 나왔습니다. 오후 3시, 아직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멈췄을 때 옆차를 봤습니다. 뒷좌석에 할머니가 앉아 계셨고 운전석에는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보고 계셨고 아들은 웃으며 뭐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저렇게 할 수 있었는데 어머니를 차에 태우고 병원 데려다 드리고 같이 밥 먹고 산책하고 하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바빠서라는 핑계로 신호가 바뀌었지만 저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뒤에서 경적이 울렸습니다. 저는 겨우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남편은 당직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던지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녁도 먹지 않고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밤 10시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왜 불도 안 켜고 있어? 불을 켰습니다. 눈부신 빛. 저녁 먹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응. 병원에서 연락 왔어. 오늘 일찍 퇴근했다고. 그래. 민준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무리하지 마. 아직 회복할 시간이 필요해. 나는 괜찮아. 안 괜찮아 보여. 며칠 더 쉬어. 일해야 돼. 환자들보다 내가 더 중요해. 그 말에 저는 화가 났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 민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당신은 몰라. 내가 어떤 기분인지. 여보, 나도. 당신 부모님은 살아계시잖아. 후회할 일도 없잖아. 그게 무슨, 나 좀 혼자 있고 싶어? 저는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쾅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민주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거실에서 나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서재로 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베개 밑에서 공책을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일기장. 매일 밤 읽었습니다. 마치 벌을 받는 것처럼 오늘도 펼쳤습니다. 공책을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2021년 3월 15일. 입소 첫날. 수진이가 날 여기 데려왔다. 읽으면서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15분 만에 떠났던 제 모습. 뒤돌아보지 않았던 그 순간. 계속 넘겼습니다. 2021년 4월 3일. 토요일. 수진이가 온다. 6시부터 준비했다. 11시에 왔다. 15분 있다 갔다. 저는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어머니가 깔끔하게 옷을 입고 계셨던 것. 하지만 저는 휴대폰만 봤습니다. 2021년 7월 10일. 너무 덥다.
에어컨 틀고 싶은데 전기세 걱정된다. 월 400만 원을 내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전기세를 걱정하셨습니다. 2021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혼자 방에 있다. 외롭다. 그날 저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당직이라는 핑계로 2022년 9월 15일 생신 케이크 혼자 먹는다. 수진이 생각하며 눈물이 공책에 떨어졌습니다. 글씨가 번졌습니다. 저는 공책을 꽉 안았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원히 대답하지 않을 겁니다.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요양원 401호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보셨습니다. 수진아, 왔니? 네, 어머니. 들어와.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옆에 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발이 바닥에 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괜찮아. 바쁜 거 알아.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15분이지? 네. 15분 있다 갈 거지? 어머니가 시계를 보셨습니다. 벌써 5분 지났네. 10분 남았어. 어머니,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 바쁘니까. 가봐. 안 갈게요. 오늘은 같이 있을게요. 하지만 제 몸이 저절로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싫어요. 가기 싫어요. 가봐. 일 있잖아. 어머니.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다시 문을 열려고 했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때 깼습니다.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3시,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서재에서 자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 컵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그때 못했을까?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조금만 더 있어드리면 됐는데, 손 잡아드리면 됐는데, 산책 같이 하면 됐는데, 왜 못했을까? 저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오래. 한참 후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 나왔습니다. 여보, 저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여보, 왜 이래? 괜찮아? 민준이 저를 일으켰습니다. 소파에 앉혔습니다. 물 가져올게. 물을 가져와 건넸습니다. 저는 물을 마셨습니다. 악몽 꿨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꿈? 또 끄덕였습니다. 민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상담 받아보는 게 어때? 상담? 정신과 상담. 지금 너무 힘들어 보여.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는 의사야. 상담 같은 거 필요 없어. 의사도 사람이야. 도움 받아야 할 때가 있어. 난 괜찮아. 안 괜찮아.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넌 지금 밥도 안 먹고 잠도 못 자고 일도 제대로 못 해. 이게 괜찮은 거야? 제발 도움받아. 내가 예약 잡아줄게. 싫어. 왜? 나는 최악의 딸이었어. 벌 받아야 돼. 그 말에 민준이 멈췄습니다. 뭐? 어머니한테 그렇게 한 내가 행복할 자격 없어? 상담받아서 편해질 자격 없어? 여보, 나 좀 혼자 있고 싶어. 저는 일어나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끝없는 추락.
그 후로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병원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병가를 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습니다. 소파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민주는 출근했고 저는 혼자였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뭘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면 공책을 읽었습니다. 매일 밤 1095일의 기록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이미 다 외웠지만 계속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울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병원 후배 의사였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괜찮으세요? 응. 다들 걱정하고 계세요. 안부 여쭙고 오라고 하셔서 고마워. 전해줘. 교수님, 정말 괜찮으세요? 많이 야위셨는데. 괜찮아. 병원 복귀 언제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 교수님, 미안해. 오늘은 좀 힘들어서 다음에 연락할게. 네, 알겠습니다. 후배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다시 소파에 누웠습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끝없이 추락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2주가 더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연락이 왔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전화하셨습니다. 강 교수, 상태가 어때? 복귀 언제쯤 할 수 있을 것 같아?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교수,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팀원들도 힘들어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정신과 상담은 받아봤어? 아니요. 강 교수, 이러다간 안 되겠어. 진지하게 생각해봐. 복귀가 힘들면 다른 방법도 고려해야 할 것 같아. 다른 방법이요? 휴직이나 아니면 말끝을 흐렸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사직. 일주일만 더 주세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그때까지는 결정해야 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의사로서의 삶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매일 출근했습니다. 저녁에 들어와서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저녁 먹어? 응.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그냥 밖에 나갔어? 아니,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준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밤 민준이 폭발했습니다. 여보, 이렇게는 안 돼.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모르겠어. 나도 힘들어.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모르겠어. 도와줄 수 없어. 아무도 날 도와줄 수 없어. 왜 안 돼? 내가 저지른 일은 돌이킬 수 없으니까. 어머님도 원하시지 않으실 거야. 내가 이렇게 무너지는 거. 그 말에 저는 화가 났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 어머니 마음을 당신이 어떻게 알아? 나도 부모님 계셔. 이해할 수 있어. 이해 못해. 당신 부모님은 살아계시잖아. 당신은 후회할 일 없잖아. 여보, 나 좀 혼자 있고 싶어.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민주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문 열어. 이야기하자. 싫어. 가줘. 여보, 제발 좀 가달라고. 한참 후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 집을 나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쓰러져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민준은 그날 밤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호텔에서 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을 걸어 다녔습니다.
벽에 걸린 결혼 사진이 보였습니다. 5년 전 사진. 밝게 웃고 있는 우리 모습. 하지만 그때도 행복했을까요? 결혼은 연애 없이 맞선으로 했습니다. 같은 병원 의사. 조건이 맞았습니다. 사랑보다는 동료 같은 결혼. 5년 동안 각자 바쁘게 살았습니다. 함께 있어도 대화는 적었습니다. 일 이야기, 병원 이야기. 그게 전부였습니다. 진짜 마음을 나눈 적이 있었을까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도 민주는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 했지만 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몰라. 그 말로 벽을 쌓았습니다. 이제 민준도 지쳐서 떠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봤습니다. 민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며칠 친구 집에 있을게. 시간 필요하면 말해.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요즘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이번엔 습관적으로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선생님 김민정입니다. 실버힐 요양원에서 김요양보호사였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실례가 안 된다면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선생님께 드릴 게 있어서요. 드릴게요? 네. 어머님이 남기신 거예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언제 뵐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퇴근하면 갈 수 있는데요. 6시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그럼 선생님 집으로 가도 될까요? 네, 주소 알려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것. 공책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6시가 되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김요양 보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계셨습니다. 들어오세요. 실례합니다.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무엇을? 말끝이 떨렸습니다. 김 보호사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저한테 주셨어요. 내가 가면 수진이한테 전해달라고 하시면서요. 그때는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빨리 가실 줄 몰랐거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하얀 봉투였습니다. 앞면에 수진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장례 때 드리려고 했는데 그때 선생님이 너무 힘들어 보이셔서 시간을 두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고맙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럼 전 이만. 잠깐만요. 저는 김 보호사를 붙잡았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김 보호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수진이한테 미안하다. 좋은 엄마 못 돼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수진이는 착한 애야.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라고도 하셨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님은 끝까지 선생님만 생각하셨어요. 김 보호사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세요. 저는 갈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김 보호사가 나가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손에는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봉투를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열기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열어야 했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편지지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접혀 있었습니다.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손글씨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이 편지를 쓰는 건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구나.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아. 하지만 내게는 말 못했다. 걱정시키기 싫어서. 수진아, 엄마가 먼저 할 말이 있어. 미안하다. 엄마가 너한테 제대로 말 못해서 미안해. 괜찮다고만 해서 미안해. 사실은 외로웠어. 내가 보고 싶었어.
손잡고 싶었고, 같이 밥 먹고 싶었고, 산책하고 싶었어. 하지만 말 못했어. 내가 바쁜 거 아니까. 내가 일하느라 힘든 거 아니까.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의사가 된 것도 자랑스럽지만 그냥 내가 내 딸이어서 자랑스러워. 엄마가 가난하게 키워서 미안해. 내가 어렸을 때 맛있는 거 많이 못 사준 것, 좋은 옷 못 입혀준 것, 다 미안해. 그래서 너는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엄마처럼 가난하게 살면 안 된다고.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 엄마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성공도 중요하지만 행복이 더 중요한 거였어. 수진아, 너는 지금 행복하니? 일만 하느라 정작 내 인생을 즐기지 못하는 건 아니니? 엄마가 너한테 그런 삶을 강요한 건 아닌지 모르겠구나. 수진아,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 내가 원하는 대로. 일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중요해. 엄마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 수진아, 엄마를 너무 자책하지 마. 넌 잘못한 게 없어. 내가 바빴던 거 엄마가 다 알아. 요양원도 정말 좋았어. 내가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한 거 알아. 다만 엄마가 욕심이 좀 많았던 거야. 내가 더 자주 왔으면, 더 오래 있었으면 하는. 하지만 그건 엄마 욕심이야. 내 잘못이 아니야. 수진아, 엄마는 내 인생이 행복하길 바래. 남편이랑 잘 지내고, 혹시 아기 생기면 잘 키우고, 엄마처럼 일만 하느라 가족 못 챙기는 일은 없길 바래. 일과 가족, 둘 다 소중하니까. 수진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사랑한다. 정말 정말 사랑한다.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엄마는 매 순간 너를 사랑했어. 힘들 때도 외로울 때도 내 생각만 하면 견딜 수 있었어. 너는 엄마의 전부였어. 엄마 인생의 의미였어. 수진아, 고마워. 엄마 딸로 태어나줘서. 그리고 행복해라. 제발 행복해라. 그게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야. 항상 널 사랑하는 엄마가.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편지를 꽉 쥐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는 끝까지 저를 걱정하셨습니다. 끝까지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용서하신 것도 모자라 오히려 당신이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 전 정말 최악의 딸이었어요. 하지만 편지 속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넌 잘못한 게 없어. 너는 최선을 다했어.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오래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 행복해라. 그게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야.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 제가 행복한 것. 하지만 저는 지금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자책 속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머니가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행복하길 바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무너져 있는 건 답이 아니라는 것. 저는 일어나야 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저는 침실로 가서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한 얼굴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야위고 헬쑥하고 생기 없는 얼굴. 이게 제 모습이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세면대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여전히 초췌했지만 조금 정신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후 민준이 받았습니다. 여보, 응, 나야. 무슨 일이야? 집에 올 수 있어? 지금, 응, 이야기하고 싶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았어.
30분 후에 갈게. 고마워. 전화를 끊고 저는 거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방치했던 집, 설거지를 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소파를 정돈했습니다. 작은 일이었지만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30분 후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왔어. 저는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동안 힘들게 해서. 민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앉아. 이야기할게.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편지야. 오늘 받았어. 민준이 편지를 읽었습니다. 한참 후 민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여보, 나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았어. 어머니도 원하지 않으시는 거 알았어.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여전히 괴롭고 후회되고. 민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하면 돼. 조금씩.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저는 민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어머니의 편지를 받은 다음 날부터 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샤워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화장을 했습니다. 제대로 된 옷을 입었습니다. 작은 일들이었지만 중요한 일들이었습니다. 민주는 출근 전에 아침을 차려줬습니다. 먹어봐. 많이는 아니지만 토스트와 우유였습니다. 간단했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고마워. 저는 천천히 먹었습니다. 입맛은 아직 없었지만 먹으려 노력했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뭐 할 거야? 산책 좀 하려고. 좋은 생각이야. 밖에 나가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응. 힘들면 언제든 전화해. 알았어. 민준이 출근하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소파에 누워있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공원을 걸었습니다. 3주 만에 밖으로 나온 것 같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5월의 봄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노인들이 운동하고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손녀와 함께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천천히 걷고 이야기하고 그 모습을 보니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가슴이 찢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도 이렇게 산책하고 싶으셨겠지. 저는 어머니의 편지를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항상 가지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 행복해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노력할게요. 행복해지려고 노력할게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정신과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민준이 예약을 잡아줬습니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였습니다. 다른 병원이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은 아니었죠. 상담실에 들어갔습니다. 50대 여자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앉으세요. 강수진 선생님이시죠? 네. 저는 이은미입니다. 편하게 이야기 나눠요. 저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낸 것, 월 2회 15분씩만 방문한 것, 1095일의 공책을 발견한 것, 너무 늦었다는 후회, 의사로서도 무너진 것, 1시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이 선생님은 조용히 들어주셨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수진 선생님, 제가 보기엔 선생님이 지금 겪고 있는 건 복합에도 반응 같아요. 복합에도 반응이요? 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오는 슬픔에 죄책감과 후회가 더해진 거예요.
특히 선생님처럼 관계에서 미해결된 감정이 많을 때 더 심해지죠. 이 선생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자신을 벌하고 계세요. 어머님께 못했던 것에 대한 벌로. 맞아요. 저는 벌 받아야 해요. 하지만 그게 어머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편지를 보면 어머님은 선생님이 행복하길 바라셨어요. 용서도 하셨고요. 하지만 저는 선생님이 가장 힘든 건 자기 용서일 거예요. 어머님은 이미 용서하셨지만 선생님 스스로를 용서 못 하시는 거죠. 정확한 지적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어머님의 사랑을 진짜로 받아들이는 것. 어머님이 선생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셨고 용서하셨다는 걸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는 것. 행복해지는 것. 그게 진짜 효도일 수 있어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는 것. 그게 진짜 효도. 2주 후 저는 병원에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과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교수님, 다음 주부터 복귀하겠습니다. 오, 강 교수? 괜찮아진 거야? 완전히는 아니지만 일하면서 회복하려고 합니다. 좋아. 천천히 해. 무리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복귀 첫날 아침,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의사 가운을 입었습니다. 청진기를 목에 걸었습니다. 예전의 모습. 하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이제는 다르게 할 거야. 병원에 도착하자 동료들이 반겼습니다. 강 교수님, 돌아오셨네요.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건강하신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감사했습니다. 진료실로 갔습니다. 책상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후배들이 정리해 준 것 같았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시작해보자. 혼잣말을 하며 컴퓨터를 켰습니다. 첫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60대 남자 환자였습니다. 고혈압으로 정기 검진 온 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오랜만이네요, 선생님. 그동안 안 보이셔서 어디 아프신가 했어요. 개인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다시 뵈니 좋네요.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혈압을 재고 청진을 하고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예전처럼 기계적이지 않았습니다. 환자를 보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들이 결혼해서요. 손주 보는 재미로 살아요. 그러시군요. 좋으시겠어요. 그럼요. 늙으니까 손주가 최고더라고요. 환자가 밝게 웃었습니다. 저도 미소 지었습니다. 건강 잘 관리하셔서 손주 오래 보세요. 그래야죠. 환자가 나가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손주 보는 재미로 산다. 어머니도 그러고 싶으셨을까요? 하지만 저는 어머니께 그 기쁨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예전처럼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생각했습니다. 다른 분들에게라도 잘해드려야지. 오후 진료 때였습니다. 72세 할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혼자 오셨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요. 언제부터요? 한 달쯤요. 검사를 했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보호자는 안 오셨나요? 딸이 있는데 바빠서요. 혼자 왔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딸분이 어떤 일 하세요? 변호사예요. 큰 로펌에 다니는데 정말 바빠요. 그렇군요. 괜찮아요. 바쁜 건 이해해요. 성공한 거잖아요.
할머니가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미소와 똑같았습니다. 할머님, 이거 중요한 검사예요. 딸분께 연락하세요. 괜찮아요.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꼭 보호자가 와야 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제가 직접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딸분이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지금 안 오면.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꺼냈습니다. 할머니가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스피커폰 켜주세요. 여보세요, 엄마. 바쁜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딸아, 나 지금 병원인데. 엄마, 나 지금 회의 중이야. 나중에 전화할게. 잠깐만요.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어머님 담당의 강수진입니다. 아, 의사 선생님. 지금 어머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한데 보호자가 꼭 와야 합니다. 얼마나 급한 건가요? 매우 급합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오늘은 정말 안 되는데 내일은 안 될까요? 그 말에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변호사님, 네, 제 어머니도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저도 변호사님처럼 바빴습니다. 의사니까요. 그래서 시간을 많이 못 냈어요. 선생님, 지금 와야 합니다. 지금 안 오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정말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갈게요.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따님이 곧 오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제가 대기실에서 기다리게 할게요. 편하게 앉아 계세요. 할머니를 대기실로 안내했습니다. 30분 후 젊은 여자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변호사 배지를 달고 있었습니다. 엄마,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왔니?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선생님이 잘 봐주셨어. 딸이 저를 보았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어머니 상태가 어떤가요? 진료실로 오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세 사람이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검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심장 판막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었습니다. 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왜 진작 말 안 했어? 바쁜데 괜히. 엄마, 딸이 어머니를 꽉 안았습니다. 미안해, 엄마. 내가 너무 바빴어. 엄마한테 신경을 못 썼어. 괜찮아. 내가 바쁜 거 알아. 아니야. 안 괜찮아. 앞으로는 자주 올게. 약속할게.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저처럼 후회하지 않을 수 있어서 진료를 마치고 퇴근했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누군가 불렀습니다. 선생님, 돌아보니 아까 그 변호사였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말씀 아니었으면 전 오늘도 안 왔을 거예요. 어머님 돌아가셨다고 하셨죠? 네. 많이 후회되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거의 그렇게 될 뻔했어요. 선생님이 구해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엄마한테 잘할게요. 선생님 목까지.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죠. 변호사가 고개 숙여 인사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봤어요? 제가 한 사람이라도 도왔어요. 어머니처럼 후회하는 사람 한 명 줄였어요.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주말 저는 봉안당에 갔습니다. 어머니를 모신 곳. 한 달 만이었습니다. 꽃을 사들고 갔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카네이션이었습니다. 봉안당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수진이에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 달 만에 왔네요. 미안해요. 어머니, 저 이제 조금 나아졌어요. 편지 받았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어머니가 저를 용서하신 거 알아요. 근데 저는 아직 제 자신을 용서 못하겠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제가 저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한 번에 오는 게 아니라는 것. 조금씩 천천히 오는 거라는 것. 저는 이미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복귀한 것. 환자들을 다르게 대하기 시작한 것. 한 사람이라도 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도운 것. 이 모든 게 용서를 향한 걸음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노력할게요. 행복해지려고 노력할게요.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니까. 그게 진짜 효도니까. 저는 일어섰습니다. 어머니께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사랑해요, 어머니. 정말 사랑해요. 봉안당을 나오면서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앞을 보고 걸어가야 했으니까요. 변화.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환자를 볼 때 시간을 더 들였습니다. 특히 노인 환자들에게 이야기를 들어주고 보호자가 없으면 연락하게 했습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렇게 말하며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강 교수,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아. 환자들한테 시간을 많이 쓰네. 응, 그게 맞는 것 같아서. 그러다가 진료 밀리는 거 아니야? 괜찮아. 중요한 건 환자잖아. 동료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방식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집에서도 달라졌습니다. 민준과 대화를 더 많이 했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수술 2건 했어. 다행히 잘 끝났고. 힘들었겠다. 괜찮아. 그나저나 여보는? 나도 괜찮았어. 오늘 환자 중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엔 하지 않던 것들. 저녁도 같이 먹으려 노력했습니다. 당직이 아니면 최대한 같이.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중요한 변화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어느 날 밤 잠들기 전에 공책을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1095일 일기. 이제는 읽어도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슬프고 후회되고 아팠지만 조금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폈습니다. 수진아,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공책을 덮었습니다. 침대 옆 서랍에 넣었습니다. 편지와 함께 이제 매일 밤 읽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마음속에 계셨으니까요. 저는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옆에서 민준이 자고 있었습니다. 편안한 숨소리. 저도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악몽 없이 1년이 흘렀습니다. 2025년 4월, 벚꽃이 만개한 봄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노을을 봤습니다. 가방에서 어머니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수진아,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 행복해라. 그게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야. 어머니, 행복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후회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평생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을 거라는 것.
하지만 그 후회가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 어머니를 잃었지만 어머니에게서 배웠다는 것.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았다는 것. 진짜 중요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 화려함이 아니라 따뜻함이라는 것. 많은 시간이 아니라 진심 어린 시간이라는 것. 저는 편지를 가방에 넣고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민준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함께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어야 했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것. 어머니께 배운 것을 실천하는 것. 살아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후회 없이 사는 것. 걸어가면서 뒤돌아보았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해요, 어머니. 마지막으로 작게 말하고 저는 앞을 보고 걸어갔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제 주위를 감쌌습니다. 마치 축복처럼, 마치 어머니의 포옹처럼 저는 미소 지으며 계속 걸어갔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내일을 향해 어머니와 함께